저는 정치와 역사에 관심이 많은 50대 주부입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틈틈이 정치 상황을 지켜보는데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죠. 대통령을 뽑는 날이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이번 대통령 선거를 보면 참 복잡한 심정이에요. 2020년에 새누리당에서 자유한국당을 거쳐 미래통합당이 되고 다시 국민의힘으로 당명을 바꿨을 때를 기억해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보수를 다시 세우겠다는 의미였죠. 국민을 위한 힘이라는 뜻이라고 했는데 정작 보수 기득권을 위한 힘 아니냐는 비판을 계속 받고 있거든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영남 지역, 특히 대구 경북에서는 여전히 강세를 보이지만 수도권에서는 참 약하더라고요. 저희 동네만 봐도 그래요. 5060 남성들은 여전히 지지하지만 젊은 층, 특히 여성들은 등을 돌리는 분위기예요. 그 안에서 이권 다툼이 너무 심하거든요. 윤석열 정부와의 관계도 참 미묘했어요. 같은 여당인데도 친윤계와 비윤계로 나뉘어서 싸우는 걸 봤거든요. 정말 답답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결국 계엄으로 인해 탄핵당했죠. 물론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야당으로서 많은 횡포를 부린 것도 있지만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잘못도 아주 크다고 생각해요. 오늘 선거 결과가 나오면 정말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이기면 윤석열 정부의 연장선일까요? 아니면 독자적인 노선을 갈까요? 지면 전면적인 쇄신을 할까요? 아니면 더 깊은 분열에 빠질까요? 제가 봐온 국민의힘은 늘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보수 정체성도 혼란스러워 보여요. 전통 보수, 실용 보수, 개혁 보수가 뒤섞여 있는데 정작 우리는 대체 뭘 보수하려는 건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는 명확한 답이 없어 보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보수는 좀 더 일관된 철학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말이죠.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이 보수에 대해 갖는 이미지가 참 안타까워요. 기득권, 꼰대, 변화 거부. 이런 단어들과 연결되는 게 현실이거든요. 저도 보수적인 가치들 중에는 지켜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 젊은 세대와는 점점 더 멀어질 것 같아서 걱정됩니다. 국민의힘이 진짜 국민을 위한 힘이 되려면 많은 걸 바꿔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과연 그들이 변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선거 결과를 보면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을지 기대하면서도 걱정스럽습니다. 홍준표라는 정치인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참 복잡한 감정이 듭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보수 기득권의 화신 같은 존재였거든요. 1953년 경남 창녕에서 태어나서 검사를 거쳐 정치인이 된 전형적인 코스를 밟았죠. 고려대 법대를 나와서 22회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강력부 스타 검사로 유명해졌어요. 제가 기억하는 홍준표는 입만 살아있는 정치인이었습니다. 1996년 정치에 입문한 이후 계속 화제의 중심에 있었어요. 한나라당 대표를 지내면서도 선거법 위반으로 파동을 일으키고 그러면서도 다시 돌아오고 그런 시기였죠. 보수층에서는 싸움꾼 이미지로 인기를 끌었지만 일반 국민들에게는 막말 정치인으로 각인됐어요. 경남도지사 시절에는 그래도 행정력을 인정받았어요. 재정건전화나 공공기관 구조조정 같은 걸 보면 일은 잘했거든요. 2017년 대선 때도 자유한국당 후보로 나섰지만 문재인 대통령에게 큰 차이로였죠. 그때 홍카콜라 신드롬이 있었다고 하는데 문재인과 경선 때 열심히 응원했지만 안타깝게 됐죠. 그 후 대구시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한 건 2022년이었어요.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되면서 여전히 살아있다는 걸 보여줬죠. 하지만 그 이후부터 한동훈과의 갈등이 본격화됐어요. 본인이 대선을 노리고 있는데 젊은 한동훈이 국민의힘 대표를 하니 불안했는지 계속 한동훈 전 대표를 견제했어요. 깜도 안 되는 한동훈, 셀카 정치로 나라 망친다 같은 발언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매일 새벽 6시에 올리는 SNS 글들도 그랬어요. 홍준표 모닝콜이라고 부르던데 윤석열 정부와 한동훈을 공격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죠. 대구시정보다는 전국 정치에 더 관심이 많아 보였어요. 시민들도 또 대선 나가려나 하면서 우려하던 분위기였고요. 올해 4월에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섰을 때는 정말 마지막 도전이라고 했어요. 국민의힘 후보 경선 1차에서 한동훈 후보에게 키 높이 구두 신었니, 보정속옷 입었니 해서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렸죠. 결국 김문수, 한동훈에게 밀려서 2차 경선에서 탈락했어요. 득표율은 발표를 안 했지만 전형적인 빈정거림의 노인이었죠. 옛날에 홍준표는 어디로 가버렸는지 홍준표의 표정을 봤는데 정말 충격받은 것 같았어요.
그 이튿날 바로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정계 은퇴를 선언했어요. 하와이로 간다면서 인천공항에서 정치는 이제 끝이라는 마지막 인터뷰를 했죠. 40년 정치 인생의 마지막 치고는 좀 그랬네요. 그래도 남아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거운동은 해줄 줄 알았죠. 안철수 의원도 그때 같이 탈락했거든요. 노인이 욕심도 많다 싶어서 빨리 떠나기를 바라기도 했으니 속이 시원했답니다. 그런데 지금도 자꾸 SNS를 하고 있어요. 정치계를 떠났으면 그만해야지. 그래서 모두들 그래요. 그럴 줄 알았다. 그가 SNS를 안 하는 건 상상도 못하지. 한국 정치 한심하다고 투덜거리긴 하지만 홍준표가 떠난 국민의힘을 보면 장단점이 명확해요. 막말 정치인이 사라져서 이미지는 좀 나아졌지만 투쟁적인 보수 정신에 공백이 생긴 것도 사실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요즘 홍준표가 그리워진다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강한 리더십에 대한 향수 때문인 것 같아요. 홍준표라는 존재는 결국 구태 정치의 종류를 상징하는 건지 아니면 보수의 뿌리가 단절되는 건지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다만 그가 상징했던 기득권 정치의 한계는 분명히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김문수와 이재명, 이 두 사람의 대결을 보면서 정말 극과 극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도덕성 면에서 말이에요. 저는 두 사람 다 지켜봐 왔는데 이번만큼 대조적인 경우도 드물어요. 김문수는 정말 청렴한 정치인이에요. 경기도지사를 8년이나 했는데 대형 비리가 한 건도 없었거든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세요? 요즘 정치인들 보면 크고 작은 의혹들이 계속 나오는데 말이에요. GTX나 판교 테크노밸리, 반도체 공장 유치 같은 굵직한 성과들도 많이 냈고요. 경기도 르네상스의 주역이라고 불릴만 했어요. 개인적으로도 검소해요. 아직도 15년 된 차를 몰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노동운동 출신이라서 그런지 서민들의 마음을 잘 아는 것 같아요. 서민 대통령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행정가로서도 안정적이고요.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일을 처리하는 스타일이에요. 반면 이재명은 정말 대조적이에요. 대장동, 성남FC, 법인카드 사용 의혹까지. 각종 재판이 진행 중이잖아요. 1심 선고도 임박했고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재명 리스크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에요. 저는 이런 상황에서 대선에 나오는 게 맞나 싶어요. 그런데 김문수가 사법부 내통이라고 발언했을 때는 좀 과했다고 생각해요. 재판 결과 뻔하다는 식으로 말하는 건 사법부에 대한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거든요. 이재명 측에서 격분한 것도 이해는 돼요. 하지만 이만큼 흠이 많은 대통령 후보도 난생 처음이에요. 온 가족이 온 핏줄이 왜 그런지 의아할 따름이고 그를 왕처럼 우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해가 안 된답니다. 이해 불가 대통령 후보예요. 그만큼 도덕성 대결 구도가 선명해진 것도 사실이죠. 유권자들을 보면 깨끗한 정치인을 갈망하는 분위기예요. 특히 저희 같은 중년층은 더 그래요. 그동안 너무 많은 정치인들의 비리를 봐왔거든요. 그런 면에서 김문수가 유리한 건 맞아요. 깨끗하면서도 일 처리도 분명하더라고요. 당선되면 국민의힘 말대로 마음대로 휩쓸리지는 않을 거란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문수 후보를 밀어봅니다. 말 많고 탈 많은 것은 그 다음이라도 연장선이거든요. 김건희 씨가 그랬던 것처럼 결국 이번 선거는 국민들의 심판이에요. 전부 잘한 거 없는 당들이지만 새로운 인물을 내세우기에는 나라가 경제가 너무나도 위급한 상황이랍니다. 제일 좋아하는 안철수라는 정치인을 보면서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단일화를 하면서 철수하라라는 별명을 얻었지만 자신의 소신대로 정의롭게 나가는 유일한 정치인입니다. 그런데 토론에 들어가면 사법고시 출신들을 못 따라잡아서 그냥 떨어져요. 이번에는 그가 국민의힘 후보였다면 참 괜찮았을 텐데 경제도 살리고 경험도 있고요. 정말 양심적인 사람이죠. 이번에도 보수대통합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확실한 선택을 한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과거처럼 줄타기하지 않고 김문수 후보를 전격 지지한 거죠. 제2의 창업이라는 각오로 임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말을 듣고 정말 진심이구나 싶었어요. 한동훈한테 쓴소리한 것도 기억에 남아요. 지금은 계산할 때가 아니다라고 공개석상에서 직언한 거죠. 젊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다라면서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고요. 저는 그때 안철수가 정말 어른스러워 보였어요. 정치적 계산보다는 당의 단합을 우선시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전국 유세를 다니는 모습도 달랐어요. IT 전문가, 의사, 정치인으로서의 모든 경력을 총동원해서 안철수표 마케팅을 펼치더라고요.
예전에는 좀 어정쩡했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김문수를 밀어주는 게 보였어요.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올인하는 것 같았고요. 저는 안철수의 변화를 지지하는 편이에요. 나이도 60대가 넘었고 이제는 정말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잖아요.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명한 선택을 한 것 같거든요. 김문수라는 후보를 보는 안목도 좋다고 생각해요. 자신의 재산 1,500억을 기부한 것도, 특히 의사 출신으로서 코로나19 때 대구에서 자원봉사했던 모습이 계속 기억에 남아요. 그때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도움을 주려고 했던 것 같거든요. 정치적 계산 없이 말이에요. 그런 안철수의 진짜 모습을 이번에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전국을 다니면서 김문수 후보를 위해 열심히 뛰는 모습을 보면 정말 이번에는 다르구나 싶어요. 과거의 안철수 현상과는 달리 혼자 중심에 서려고 하지 않고 뒤에서 밀어주는 역할에 충실한 거죠. 이런 안철수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한동훈과 이준석, 이 두 사람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둘 다 젊은 보수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들인데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했거든요. 한동훈의 상황부터 말씀드리면 정말 복잡해요. 윤석열 대통령 덕분에 정치에 입문했는데 서로 맞지 않아서 친윤들이 밀어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지지 기반은 탄탄해요. 나이도 적당하고 신선한 이미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차세대 리더라고 봤거든요. 김문수에게 경선에서 진 것도 단일화 문제 때문이었어요. 김문수는 한덕수 총리와 단일화하겠다고 했고 한동훈은 그런 기득권과는 안 한다며 거부했죠. 저는 그때 한동훈의 개혁 의지를 높이 평가했어요. 새로운 국민의힘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보였거든요. 하지만 결국 김문수가 이겼어요. 그런데 그는 단일화를 하지 않았어요. 그 얘기를 안 했으면 당연히 한동훈이 대통령 후보가 됐거든요. 그 후 한동훈 지지자들의 불만이 정말 컸어요. 더 젊고 능력 있는데 왜 기득권과 타협한 사람이 이기냐면서 말이에요. 저희 동네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한동훈을 지지했던 분들이 정말 억울해했어요.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김문수를 지지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분할 것 같아요. 당 질서를 따르는 모습은 보이지만 마음속 깊은 곳의 감정은 다를 거예요. 선거 후에 친윤계와의 관계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이준석은 완전히 다른 길을 택했어요. 2024년 1월에 개혁신당을 창당하고 대선 후보로 나선 거죠. 진짜 보수개혁을 기치로 내걸면서 기존 정치 프레임을 벗어나자고 주장하고 있어요. 젊은 보수층에게는 어필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조직력은 부족해 보여요. 당을 새로 만들어서 그런지 기반이 약하거든요. 3당 구도로 가면서 김문수 이재명 이준석 3파전이 됐는데 과연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할지 의문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대선 후보들의 토론에서는 이준석의 토론이 최고였어요. 역시 열린 교육을 받은 신세대 맞더라고요. 이재명 아들 젓가락 폭탄 이야기로 역시 젊은 혈기가 너무 강했구나 싶었지만 저는 이준석 후보를 비판하지 않아요. 그런 자식을 둔 부모와 그리 말한 이재명 대표의 인성이 문제라고 봐요. 죄를 지은 사람은 가만히 있고 되려 죄를 지적하는 사람을 몰아붙이는 민주당이 더 이상할 따름이죠. 오늘 결과는 나와봐야 알지만 국민들이 그동안 너무 비도덕적인 걸 많이 들어서 귀가 막혔는지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상할이 많지.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하지 않은 부분으로 좀 실망은 했지만 그의 정치 철학은 이해해요. 김문수가 지면 이준석, 한동훈, 김문수 모두 책임에서 자유롭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두 사람 다 보수의 미래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인재라고 생각해요. 젊은 보수가 힘을 합쳐야 우리나라의 안정을 위한 제대로 된 대통령을 만들 수가 있을 테니까요. 개혁을 원하지만 기득권과 타협할 것인가, 아예 새 판을 짤 것인가. 이게 젊은 보수가 직면한 딜레마인 것 같아요. 오늘 선거 결과에 따라 두 사람의 운명도 크게 달라질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의 기득권 시스템을 보면서 참 복잡한 심정이에요. 분명히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거든요. 장점부터 말씀드리면 안정적인 국정 경험이 있어요. 박근혜 정부, 윤석열 정부를 운영해본 노하우가 쌓여 있죠. 코로나19나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외부 충격이 왔을 때 대응하는 능력도 검증됐고요. 저는 이런 경험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정치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안보와 외교 분야에서는 정말 전문성이 있어요. 한미동맹이나 대중국 견제 같은 부분에서 일관된 노선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위기 상황에서 보수층이 단결하는 능력도 대단해요. 선거 때만 봐도 그래요.
막판에 결집력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았죠. 전국 단위 당 조직과 자금력도 무시할 수 없어요. 오랫동안 쌓아온 인프라가 있거든요. 이런 걸 하루아침에 만들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단점도 명확해요. 가장 큰 문제는 세대 교체가 늦다는 거예요. 평균 나이가 60대인데 젊은 인재들이 올라올 자리가 없어 보여요. 제가 봐도 답답할 때가 많거든요. 언제까지 같은 얼굴들만 봐야 하나 싶어요. 영남 중심의 지역 편중도 심각해요. 대구 경북에서는 여전히 강하지만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에서는 약하잖아요. 이런 식으로는 전국 정당이 되기 어려워요. 기득권끼리 돌려먹는 순환 구조도 문제고요. 서민이나 청년층과의 거리감도 커지고 있어요. 제 주변만 봐도 그래요. 젊은 친구들은 국민의힘을 기득권 정당으로 보거든요. 정책도 대기업이나 부유층 위주라는 인식이 강해요. 개혁에 대한 저항도 심해요. 변화보다는 기존 질서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하죠. 새로운 아이디어나 혁신적인 정책이 나와도 위험하다면서 막는 경우가 많아요. 도덕성 논란도 계속 나와요. 크고 작은 스캔들들이 반복되면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저도 그럴 때마다 실망스러워요. 기득권 체제의 딜레마라고 할까요? 안정성은 있지만 혁신성이 부족한 거예요. 안전하게 가려고 하다 보니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죠. 특히 새로운 리더십이 등장하는 걸 방해하는 시스템이 문제예요.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올라오려고 해도 기존 세력들이 막아서는 경우가 많거든요. 보수 재생산 시스템의 한계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국민의힘이 장점은 살리면서 단점은 고쳐야 한다고 생각해요. 경험과 전문성은 유지하되 세대 교체와 혁신을 함께 추진해야죠. 하지만 과연 그들이 스스로 변할 수 있을까요?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권력을 내려놓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오늘 선거 결과에 따라 이 기득권 시스템이 어떻게 변할지 정말 궁금해요. 이기면 우리가 옳았다면서 변화를 거부할 수도 있고, 지면 이제 정말 바꿔야 한다면서 개혁에 나설 수도 있겠죠. 저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변화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만약 오늘 김문수 후보가 당선된다면 국민의힘은 정말 중요한 기로에 서게 될 거예요. 승리의 기쁨에 취해서 안주하면 안 되거든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세대 융합이에요. 한동훈 같은 인재들을 키워야 해요. 윤석열 대통령 배신자 프레임을 씌우지 말고 말이죠. 윤 대통령과 친윤들이 한동훈이나 이준석을 몰아내지 않았더라면 계엄이나 탄핵은 없었을 거라고 봐요. 민주당에서 그리 네거티브를 하는데도 말 한마디 못하는 노인장들 정말 답답하죠. 그걸 깨트린 게 이번에 이준석 후보의 TV 토론이었어요. 완전 카타르시스를 느꼈답니다. 안철수와 김문수의 경험도 잘 활용해야 하고요. 실용 보수의 토대를 더 단단히 만들어야 합니다. 5060 기득권의 경험과 3040 개혁파의 참신함이 조화를 이뤄야 해요.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봐요. 민심 확장도 시급해요. 청년층에게는 일자리와 주택 정책을 혁신적으로 제시해야 하고 여성층에게는 육아와 경력 단절 문제를 해결해줘야 해요. 특히 수도권 정책이 중요한데 지역 균형 발전보다는 오히려 수도권 중심의 정책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인구가 계속 수도권으로 몰리는 현실을 인정해야 하거든요. 윤석열 정부와의 관계도 미묘하게 조정해야 해요. 연속성은 유지하되 차별화도 필요하죠. 윤석열 2기가 아니라 김문수 1기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인재 풀 확장도 필수예요. 민간이나 학계, 시민사회에서 유능한 사람들을 영입해야 하고요. 기존 정치인들만으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승리의 함정을 피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겼으니까 우리 방식이 옳다는 오만에 빠지면 안 돼요. 승리했을 때야말로 더 겸손하게 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저는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이기면 변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만약 오늘 김문수 후보가 패배한다면 국민의힘은 정말 뼈를 깎는 아픔을 겪어야 할 거예요. 하지만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죠. 기득권 청산 작업부터 시작해야 해요. 5060 중심의 구조를 해체하고 강제적인 세대 교체를 단행해야 합니다. 지역 토호 세력들도 정리하고 진짜 전국 정당으로 거듭나야 하고요. 당 운영 시스템도 전면 개편이 필요해요. 한동훈 전 대표도 안고 친윤 등 보수파들 제발 후배들 밀어주세요. 국민도 정치인도 쇄신해야 해요. 보수 개혁 인사들의 역할도 늘려야 하고요. 새로운 리더십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미지 쇄신이 가장 급해요. 보수 꼰대라는 인식을 바꿔야 하거든요.
젊고 참신한 얼굴들을 전면에 내세우고 디지털 전환도 빨리 해야 해요. 소통 방식도 완전히 바꿔야 하고요. 정책도 혁신해야 해요. 민생과 약자, 청년 중심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기존의 친기업 이미지에서 서민 보수 브랜딩으로 바꿔야 해요. 따뜻한 보수를 지향해야 합니다. 장기 재건 로드맵도 세워야 하고요. 지방선거, 총선, 대선 순서로 단계적 재기 전략을 짜야 해요. 풀뿌리 조직을 재건하고 시민사회와의 네트워킹도 강화해야 하고요. 저는 망해야 개혁된다는 각오로 전면 쇄신에 나서야 한다고 봐요.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하거든요. 패배가 오히려 국민의힘을 더 강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변화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기존 세력들의 저항이 클 테고 내부 분열도 심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도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요. 오늘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국민의힘은 변해야 합니다. 승리에도 개혁이 필요하고 패배에도 개혁 없인 부활할 수 없어요. 홍준표는 떠났지만 그가 상징했던 기득권 정치의 한계는 여전히 남아있거든요.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이준석으로 이어지는 이 세대교체 전쟁이 대한민국 보수의 미래를 결정할 거예요. 저는 오늘 밤 그 답을 기다리며 희망과 걱정을 동시에 품고 있습니다. 과연 보수는 변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확인하게 될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를 보면서 정치인들을 보면서 생각한 것을 그린 이야기입니다. 혹시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개인의 생각이니만큼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이만 마무리합니다.